12차 최고위원회의를 손학규 대표님 주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과 민생회담을 가진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국정기조, 경제운영의 틀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피는 국정운영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이 한 달에 가까운 오늘 저는 또 다른 분노를 느낍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방 관련 법 등 22개 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당의 대표는 오는 8월 국회에서 FTA, 북한 인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탱크로 밀어붙이듯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의 정치,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국회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법은 국회에 맡기고 대학 등록금, 물가, 가계부채,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기업 횡포에 죽어나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 한진중공업과 삼성 등 대기업의 노동 문제와 같은 산적한 국정연안에 전념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을 받들려는 야당을 힘으로 밟고 가려는 독단의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업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힘의 논리로 경제를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돈을 번 대기업은 돈벌이가 되는 또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을 외국으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의 영역을 무차별로 침범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호조 신화로 유명한 삼성그룹 안에 지난 18일 첫 자율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 교부증 발급 1시간 전 삼성 에버랜드는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회사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하지만 노조 설립 방해 행위라는 국민의 의심과 지탄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제 청년 실업 문제 토론회에서 한 청년의 절망에 찬 하소연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다시 다녀야 되겠는데 등록금 생활비가 막막해서 경비회사에 알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일당이 4만 원인데 용역을 나가면 8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철거 용역 등 용역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행역, 사설 용역을
동원해서 김진숙 씨를 강제 진압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각종 특혜와 전폭적 지지에 이어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횡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의회 청문회 선 모독. 오늘이 내 인생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관련한 책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치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국의 불법 도청 사건이 영국판 워터게이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을 자행한 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피해가 안 됐고 불법 도청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황제로 일컬어지던 로버트 머독은 그의 아들과 함께 영국 하원 청문회장에 서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런던 경찰청장 뉴스 오브 더 월드와 유착한 것이 드러나서 17일날 사퇴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머독 소유 언론사들 간의 권언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영국 언론을 보면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영국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상황과 뭔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을 정리해보면 고의성을 갖춘 도청이 있었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한나라당에 전달됐다. 이것은 녹취를 한 목적이 취재 목적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해명은 거짓이다. 취재 목적이라면 그걸 왜 한나라당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녹취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한나라당에게 전달을 했고 한나라당의 한성교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자랑하듯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영국에 진행되는 상황과 아주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180도 다릅니다. 불법 도청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언론사, 또 불법 도청의 녹취록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이게 녹취록이라고 공개한 그런 한성규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성규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우리 민주당 당직자들로부터 이 녹취록을 전달받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 당직자들이 한성규 의원 방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한성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성규 의원께 묻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사회의 목탁이자 공기여야 할 공영방송, 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도 묻습니다. 정말 한나라당은 이 문제로부터 떳떳합니까? 이게 이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가는 그런 사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 문제는 결코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성교 의원과 공영방송 그리고 한나라당에게 요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아주 대놓고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증인 채택 안건마저 날치기 처리하고 하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어제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안하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브로커나 또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연일 보도되어 온 이 정권의 권력 핵심 실세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윤만석 씨가 저축은행 브로커한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8일 날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되고 있는데 참모진이 혐의가 없으면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만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이 뉴 비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까지 국민의 조세 부담률 그리고 사회복지 보장 지출 전체 GDP의 30%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감세 그 요인을 줄이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 마련에서 필요하다면 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그 감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감세 정책을 앞으로 2020년까지 운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철회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두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떠도는 하우스 노마드라는 그런 새로운 그 용어가 있습니다. 집가중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우스 노마드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전국 전월세 사글세가 748만 가구인데 그 중에 15%에 해당하는 114만 1000가구가 집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새에 70%가 증가한 것으로 전세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세입자이다 보니까 전세 상승분을 자기 집 세입자에게 떠넘겨서 전세값의 연쇄 상승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단계 사업처럼 누군가는 마지막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양도소득세 완화가 저는 전월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소득 양극화로 실질소득 감소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하락 없이는 실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였던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또 완화 폐지한다면 다시 한번 친부자 정부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소지너스 공동체 설립자인 지 윌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도덕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은 외면하고 끝없이 부자만을 위하는 부동산 조세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 인사만큼이나 부도덕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초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들이 잇따라 자살을 해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에 364만 원을 넘는 수급자들의 경우에 재조사를 통해서 10만 명에게 수급 탈락을 고지했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수급받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지 예산의 대폭 감소로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자살한 남해군에 있는 그 남해군 노양시설에 있던 윤모 씨의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그것을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 부족이었느냐면 그 예산이 줄어서 이 홍보 예산도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이런 힘없는 서민들, 이 노인들을 사실로 내모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또 일방적인 통보에 앞서서 생계 유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주는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노인의 경우에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 날 외관 고엽제 매립 공로를 한 주한미군 출신 스티브 하우스 씨 그리고 필 스튜어트 씨가 서울에 옵니다. 민주당이 지금 범국민 대책회의 또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판로인 차원에서 방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씨 방안과 관련해서 미군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행기표까지 사놓긴 했는데 아마 모측의 회유 압력으로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이 경과를 나누고 추시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일요일 날 서울에 오면 다음 주에 국회 환노위를 소집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고엽제 매립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스티브 하우스 씨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공동조사단의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천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이 두 사람의 방한 활동에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군 당국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또 다음으로서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당내 고엽제 특위가 구성돼서 활발한 활동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찰청장이 희망버스를 최루탄 물대포로 진압하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선사를 했습니다. 그 최루액 물대포에 섞여 있는 그 독성 물질
파바라고 하는 물질이 치사에 이를 수도 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그 우려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한 말이, 치사에 이르려면 45리터를 들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마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건 망언입니다. 그러니까 45리터를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루탄 물대포를 퍼부어도 된다는 이런 경찰청장을 우리는 지금 이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2차 지난번에 희망버스 때 차벽을 쳐서 차단한 것은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깔아뭉갠 겁니다. 경찰 수뇌부 눈에는 헌재 심판도 아무런 거리낌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3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여전히 최루탄 물대포로 진압하겠다.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망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박래군, 송경동 시인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정리해고자와 그들의 아픔을 간치하는 김진숙 씨를 위로하러 가겠다는 것이 무슨 법,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행태는 지금 오공경찰로 인권 유린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고 존중감도 없는 오공경찰로 회귀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자 하는 입장은 당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엄중 경고합니다. 2차의 위헌인 차벽치기, 또 최루탄 물대포로 강경 진압에 이어서 또 3차에 또 이런 국민을 짓밟는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다면 정식으로 당에 요구합니다. 당론 변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찰을 상대로 정치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만, 무작정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차에 희망버스에 또 경찰이 똑같은 이런 인권유린 행태를 보인다면 저는 당론 변경을 추진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이 쳐다봐야 할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헌법상 누려야 할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조현호 청장에게 분명하게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가 열립니다. 남북한의 외무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강산 피격 사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등이 생겨서 3년간 남북한의 외교장관이 서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남북한 외교장관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북한 측도 이번에 외무장관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만나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ARF가 중단된 남북 대화, 또 끊어진 대북 식량 지원까지 재개하는 그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산업은행이 고졸과 지방대 출신을 채용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강만수 씨에게 박수를 보낼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저는 강만수 씨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집권 초기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강만수 씨가 이끌고 있는 산업은행이 지방대 출신과 고졸 출신을 3분의 1씩 채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매우 참신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정권 하에 이런 소식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부자 감세, 고환율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비판만 받아왔죠. 그런데 강만수 씨 참 잘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외에도 일부 기업들에서 고졸자 채용이 확산된다고 하는 얘기 있죠. 기업은행도 고졸자를 채용을 하고,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들도 채용을 했거나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고졸 출신들을 채용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일회성이거나 전시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고졸 출신과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자.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총기사고 수습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급조됐거나 재탕, 3탕 대책입니다. 대책 중 하나가 구타한 병사의 경우에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다른 형태의 기수열의이자 왕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일회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듯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외부에 민간에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민간 군사 전문가 또 심리학자들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병역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차별적으로 할 것이냐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식의 소득 수준별 단계적 무상급식의 시행은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자는 급식입니다. 또 아이들 밥을 반 조각만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독하게 차별적인 그런 단계적인 급식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울시민과 국민에 대한 쿠데타이고 오세훈 시장의 쿠데타는 서울시민과 국민의 힘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해서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울산에서 출발해서 5박 6일간 전국 순회길에 나섰습니다.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104명이 해고되고 1091명이 징계되고
162억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처분으로 사측은 화답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술 더 떠서 지난 18일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내 하청은 원사업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이미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현대자동차,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혀서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정경련의 이중대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비정규직 확산 주범 중의 하나인 사내 하도급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사내 하도급 규제 방안으로 파견과 도급의 엄격한 구별 조항을 파견법에 신설하고 또 현행 고용 의무 조항을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 파견 시 즉시 고용 의제로 개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을 야사당 공동으로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내일 고위정책회의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밟아가는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측과 KBS 정아무개 기자가 도청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한성규 의원, 경찰은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장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경찰에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들이 창원 MBC와 진주 MBC의 통합을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 통합은 지역 분권과 언론 다양성 차원에서 볼 때 졸속 강행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창원 MBC와 진주 MBC 모두 각각 자신의 거대한 시청 지역과 시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로 합쳐서 지역민들의 여론 표출 기회를 축소합니까? 이 통합은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MBC 사장의 지역 언론 말살 음모의 산물입니다.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직원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비판한 직원,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해고한 것에 대해 동료 직원들이 1인 시위를 하자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에 나선 것입니다. 내부 비판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1인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이 필요한 그런 군대와는 다릅니다.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NGO적 마인드와 문화가 필요한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신설된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금지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기부정이자 인권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인권 사각지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추락시켰습니다. 세계적 인권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그 선봉에 현병철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병치료현장은 그곳에 인권단체들, NGO들의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관계 직원들, 그 고위직들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망신, 현병치료현장,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현 위원장이 먼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자인을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의 한나라당 뉴 비전 내용을 보면은 한나라당은 북한의 비핵 개방이라는 대북 정책의 틀에만 매몰되어서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반통일 세력으로 오해받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대북 정책 수행 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경 원견의 투트랙을 구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에도 강경 일본도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현실과 목표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 대화 적극 추진과 북한의 개혁 개방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북전 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의 정책의 실패와 종언을 구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한나라당의 비전이 빨리 실패한 대북 정책을 대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비핵개방 3천의 정책은 최악의 대북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나와서 지금이라도 비핵개방 3천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여야 모두 경색된 한반도 화해 모드를 열기 위해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개성공단 금강산 방문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이루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가지고 국민 기만 정책을 대북 정책의 꼬리표로 다시는 달지 않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18일 독일 기상청은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 물질이 태풍에 의해서 발생된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라고 하면서 21일경 한반도 동부와 영남 그리고 중부권을 덮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상청도 오염물질이 지상에서부터 1km 상공에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는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경하듯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유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을 하고 한중일 3국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와 조기 통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됐지만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정부 기관 형식의 체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공동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공동위기관리체제 구축과 함께 1952년에 설립된 유럽의 유라톰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 네아톰의 구성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준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종로에서 우리 당 서민특위 주최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의원 주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십 명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절규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애타는 그런 호소와 절규를 해왔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한 보통의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그나마 명문대를 가지 못한 그런 대학생들은 과외 아르바이트조차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그런 알바를 몇 개씩 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호소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융자 받았던 1,000만원, 2,000만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말할 때 그 호소를 듣는 우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말을 잇고서 그들의 절규에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듯이 청년이 꿈을 꾸면 죽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이겠지만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또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 일간지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유명 포털 업체가 드림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압도적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소원 1위를 차지하자 정부 당국자가 이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 10대, 20대들에게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이고 곧 자기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원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캠페인 중단시키면 우리 20대들, 10대들의 소원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바뀝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숨겨서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 당장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경청하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학 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일진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정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 대책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긴급 물가 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우선 기름값 문제만 보면은 정부는 계속 이치는 안 넘을 거다 그랬는데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름 수입으로 인한 관세 수입 증가분 그리고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합치면은 올 한 해에만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1조 원의 기름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세 화물 운송업자들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어민과 농민이 사용하는 면세 기름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면세유 그리고 수송용 차량의 유가 보조금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대책을 통해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 증가를 돌려줘야 하고요. 탄력 세율 그리고 할당 관세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날 우리 당 박영선 정책위장이 발표했듯이 유류세를 리터당 100원만 인하해도 서민들 생활 물가는 당장 5% 인하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서민 생활 물가 대책, 우선 기름값 인하, 유류세 인하와 또 각종 영세 서민들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서 1조 원 돌려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영선 정책위원장이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재진 한상대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20일 안에 모두 끝낸다는 것은 부실 인사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간격은 떼고서 국회에 보내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서 간격을 두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한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